장마가 오려는지 아침부터 후덥지근한 바람이 마당의 나뭇잎들을 맥없이 흔드는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두드리며 평상에 잠시 앉아 숨을 골랐어요. 나이가 드니 이제는 계절이 바뀌는 것을 몸으로 먼저 알게 됩니다.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뻐근해 오는 것이 곧 하늘에서 굵은 비가 쏟아질 모양입니다. 마당 구석, 키 작은 감나무가 만들어준 그늘 아래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독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겐 자식만큼이나 살뜰히 보살펴온 보물들이지요. 저마다 제 역할이 있는 녀석들입니다. 가장 키가 큰 놈은 짭조름한 조선간장을 품고 있고 그 옆에 항아리에는 구수한 된장이 또 다른 하나에는 매콤한 고추장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쪽 땅에 반쯤 묻혀 있는 가장 듬직한 녀석,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묵은지를 품고 있는 장독입니다. 작년 김장을 끝내고 남은 배추로 따로 담가 이곳에서 꼬박 한 해의 시간을 보낸 아주 귀한 몸이지요. 오늘이 날이구나. 저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 장독으로 향했습니다. 뽀얀 흙먼지가 앉은 뚜껑을 마른 행주로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제 손길에 장독은 윤기를 내며 반질거렸어요. 묵직한 돌멩이를 치우고 두 손으로 힘을 주어 두꺼운 항아리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끙 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는 순간 농축된 시간이 향기가 되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시큼하면서도 깊고 알싸하면서도 구수한 오직 자연과 기다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향기였어요. 이 향기를 맡으면 저는 지금도 군침이 돕니다. 코끝이 찡해지면서 입안에 저절로 침이 고이는 조건 반사 같은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묵은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 먹는 공장에서 속성으로 익힌 그런 김치와는 결이 달라요. 이건 제 손으로 직접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고 10가지가 넘는 재료를 섞어 만든 양념을 잎사귀 하나하나에 정성껏 발라 넣고 저희 집 장독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숨결을 고스란히 들으며 익어간 진짜 배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시간과 정성, 그리고 기다림이 응축된 세월의 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맛을 제 하나뿐인 아들 오종석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습니다. 녀석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입맛이 어른스러웠어요. 갓 담근 생김치보다는 이렇게 푹 익어 군내가 날 정도인 묵은지만 찾았지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날이었어요. 볼이 빨갛게 얼어서 집에 돌아온 아들 녀석에게 뜨거운 밥을 퍼주고 이 묵은지 한 줄기를 길게 찢어밥 위에 척 걸쳐 주었습니다. 우와, 맛있다. 호호 불어가며 밥 한 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워내던 그 얼굴.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배가 불렀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날 밤에는 제가 큰맘 먹고 소갈비찜을 푸짐하게 차려줬는데도 아들은 마다하고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어머니, 혹시 묵은지 남은 거 있어요? 그걸로 김치찌개 좀 끓여주시면 안 돼요? 제 아들은 그런 녀석이었어요. 화려한 음식보다 투박하지만 깊은 맛이 나는 어머니의 손맛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속 깊은 아들이었지요. 그 밤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숭덩숭덩 썰어 넣고 푹 끓여낸 묵은지 김치찌개 한 냄비를 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비워냈습니다. 어머니, 세상에서 어머니가 끓여준 묵은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 말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아들에게 이 묵은지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고향의 냄새이고 어머니의 품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사람의 입맛을, 그리고 마음을 바꿔놓더군요.
며느리인 강미은은 제가 해주는 음식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짜고 너무 맵고 너무 달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건강을 생각해서 저염식, 무설탕 식단만 고집하는 그 아이에게 제 손맛은 그저 자극적이고 촌스러운 옛날 음식일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정성껏 끓여준 청국장 냄새에 코를 막고 어머니, 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라고 말해 제 가슴에 비수를 꽂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들네 집에 갈 때 음식을 해가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묵은지만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요. 저는 큰 국자로 장독 깊숙한 곳에 있는 가장 실하게 익은 포기를 통째로 건져 올렸습니다. 짙은 다홍빛으로 변한 김칫소와 속이 비칠 듯 투명해진 배춧잎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웠어요. 이걸 좀 보내줘야겠다. 이 맛을 보면 잠시 잊고 있던 옛날 생각도 나고 기운도 차리지 않을까. 저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커다란 스텐 그릇을 꺼내 묵은지를 담았습니다.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줄기 부분으로만 골라 흐르는 물에 지저분한 양념만 가볍게 헹궈냈습니다. 그러고는 먹기 좋게 손으로 길게 쭉쭉 찢었어요. 제 손끝에서 전해지는 묵은지의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참 좋았습니다. 한 조각을 떼어 맛을 보았지요. 톡 쏘는 신맛 뒤에 따라오는 깊은 감칠맛과 단맛. 그래, 바로 이 맛입니다. 올해 묵은지도 아주 잘 익었어요. 문득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아이는 이런 걸 보면 또 냄새난다며 타박할 텐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남편이 좋아하는 거잖아. 아내가 되어서 그 정도를 이해 못할까? 무엇보다 이건 내 아들을 위한 것이니 괜찮을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튼튼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아들 내외가 몇 년 전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사준 잠금장치가 사방에 달린 밀폐용기였어요. 여기에 담아보내면 며느리도 냄새 걱정은 덜 하겠지 싶었습니다. 바닥부터 차곡차곡 묵은지를 담았습니다. 국물이 새지 않도록 꾹꾹 눌러 담고 맨 위에는 넓은 우거지 이파리를 십자 모양으로 덮어 공기와의 접촉을 막았지요. 뚜껑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그 깊은 향기를 한 번 더 가슴에 담았습니다. 이건 실패할 수 없는 맛이에요. 딸깍 딸깍 소리를 내며 사방에 잠금 장치를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커다란 비닐봉지로 통을 한 번 더 감싸고 그 위를 다시 신문지로 두껍게 말아 테이프로 꼼꼼하게 고정했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까지 가는 먼 길도 끄떡없을 겁니다. 포장을 마치고 나니 제법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이걸 들고 동네 어귀에 있는 택배 취급점까지 걸어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마음만은 어린아이처럼 설레고 가벼웠어요. 누군가에게, 특히 내 자식에게 무언가를 조건 없이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은 나이 든 사람에게는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이자 기쁨이니까요. 먼지 쌓인 낡은 유모차를 꺼내 그 위에 김치통을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가자, 우리 아들한테 가자.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삐걱거리는 유모차 바퀴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정겹게 들렸습니다. 10분 남짓 걸어 도착한 작은 편의점. 택배를 접수하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상자를 받아들고는 어이구, 무겁네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지요. 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아주 귀한 묵은지랍니다. 제 말에 아르바이트생은 우와, 아드님이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순박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괜히 뿌듯해져서 오는 길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주소를 쓰고 제 이름을 쓰고 택배비를 계산하고 나오니 비로소 큰일을 하나 해낸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제 손을 떠났으니 꼼짝없이 내일이면 아들 녀석의 식탁 위에 올라가겠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막걸리라도 한잔해야겠다 싶어 동네 가게에 들렀습니다. 저녁상에 저 먹을 만큼만 묵은지를 조금 덜어놓고 시원한 막걸리를 사발에 가득 따라 마셨습니다. 톡 쏘는 막걸리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의 고단함이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지금쯤 우리 아들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까? 저녁은 뭘 먹었을까? 며느리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을까? 궁금한 마음에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앉아 정성껏 문자를 눌렀습니다. 아들, 엄마가 봄을 보냈다. 내일 도착할 게다.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녀석은 늘 바빴으니까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한참 보고 있는데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피곤해서 잠들었겠지 하고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늦은 밤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알림 소리에 반가워 휴대폰을 확인했지요. 아들에게서 온 답장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6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모티콘 하나, 느낌표 하나 없는 건조한 문자였어요. 아마 곁에 있는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그랬겠지요. 그 마음을 짐작하니 아들이 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으니 제 할 일을 다한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내일 김치를 받아보면 생각이 달라지겠지. 그 맛을 보면 이렇게 짧게 답장한 게 미안해질걸.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제 시간과 정성이 담긴 보물이 아들에게 무사히 닿을 겁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맛있게 먹어주기만 바랄 뿐이었어요. 그것이 제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녁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소리를 수화기 너머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몸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아침 햇살처럼 부풀어 있었어요. 오늘이면 제 보물이 아들 녀석의 손에 들어갈 테니까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제 마시다 남은 막걸리로 아침 겸 반주를 했습니다.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택배는 보통 오후 늦게 도착하니 그때까지는 얌전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속극을 봐도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뉴스에서는 온통 어려운 이야기들 뿐이어서 금방 꺼버렸지요. 제 모든 신경은 오직 아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가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쯤이면 도착하고도 남았을 시간입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왜 이리도 길게 느껴지는지 서너 번의 신호음 끝에 드디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들. 바쁘니? 바쁜데 전화했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고된가 보구나.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은? 그냥 택배 도착했을 시간인데 받았나 궁금해서 전화했지. 오늘 도착한다고 했거든. 아, 네. 그거요. 방금 전에 아들의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러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아주 날카롭고 짜증이 가득한 제 며느리 강미은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야? 당신 어머니? 지금 그 전화 받을 때야? 현관에 그 이상한 냄새는 대체 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당황하며 잠깐만 미은 씨. 어머니 전화 받고 있잖아라고 말했지만 며느리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몰랐습니다. 전화? 전화가 문제야 지금? 당신 어머니가 보낸다는 게 그거였어? 그 시큼하고 냄새나는 김치 말이야? 집안에 냄새 배는 거 안 보여? 당장 갖다 버리든지 어떻게 좀 해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귀를 의심하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시큼하고 냄새나는 김치? 내가 밤새 정성을 다해 보낸 그 보물을 저 아이는 저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어라 변명하듯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정성껏 보내주신 건데 그 말이 며느리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모양입니다. 수화기가 찢어질 듯한 고함이 제 고막을 그대로 파고들었습니다. 정성? 이게 무슨 정성이야?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이런 걸 만들어서 보내? 백화점에 가면 깔끔하고 맛있는 김치가 얼마나 많은데. 이건 그냥 음식물 쓰레기라고. 자리만 차지하는 저거 당장 갖다 버려. 아니면 니네 엄마나 실컷 묵으라고 도로 보내라고 해. 니네 엄마나 실컷 묵으라고. 그 마지막 말이 녹슨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니네 엄마나 묵으라는 그 경멸에 찬 목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선택한 아내라는 사람이 제 면전에 대고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하는 말이겠지만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저것이 바로 저 아이의 진심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미은 씨, 제발 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딸깍.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뚜뚜하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방금 전의 대화가 꿈이 아닌 현실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갑던 몸이 순식간에 용광로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슬픔이나 서러움 따위는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오직 제 모든 것을 모욕당했다는 맹렬한 분노가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니네 엄마나 묵으라. 그 말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그 묵은지를 정성껏 포장하던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할 모습에 설레던 제 마음, 택배비를 내며 자랑스러워하던 제 표정,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어가 찬물을 한 컵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타오르는 속은 조금도 진정되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색하게 웃고 있는 아들 옆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인 양 활짝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
제가 저 아이에게 처음부터 기대를 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만났을 때부터 어딘가 모르게 우리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지요. 명품으로 휘감은 옷차림, 사람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듯한 오만한 눈빛. 하지만 아들이 좋다니 그저 아들의 선택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어머니, 종석 씨한테 잘할게요. 어머니께도 딸처럼 잘할게요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헛웃음이었지요. 딸처럼? 내 딸이라면 제 어미의 정성을 저렇게 짓밟지는 않을 겁니다. 내 딸이라면 제 남편을 키워준 시어머니에게 저런 폭언을 퍼붓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며느리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며느리에게만 화가 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제 어미의 편 한마디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다가 결국 전화를 끊어버린 제 아들 오종석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 어미가 너를 낳고 키운 어미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 어떻게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 게으라는 말로 상황을 덮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 순간 아들은 제게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아내의 남편일 뿐이었지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어미로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화병으로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전화기 너머에서 덮어둘 일이 아니었어요. 직접 가야 했습니다. 직접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제 귀로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직접 말해주어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너희들이 짓밟은 것이 고작 김치 쪼가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정성이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 치마. 웬만한 잔칫집이나 상갓집이 아니면 입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오늘은 전쟁에 나가는 날이니 이 정도는 차려입어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립스틱도 꺼내 발랐습니다. 평소에는 바르지 않는 아주 새빨간 색이었습니다.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피해자처럼 늙고 힘없는 노인네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모든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심판을 내릴 참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까보다 바람이 더 거세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제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에 망설임은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서 모든 것을 끝장내리라. 그것이 설령 제 아들과의 연을 끊어내는 일이 될지라도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제가 살아온 세월을 지켜내기 위해서. 버스가 도착하고 저는 익숙하게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이 있는 서울의 가장 번화한 동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며느리의 비명 같은 목소리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버스는 1시간을 넘게 달려 서울의 중심으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사는 낡고 나지막한 동네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창밖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리 빌딩들, 값비싼 외제차들,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바쁘게 걸어가는 젊은이들, 모든 것이 낯설고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들 종석이는 바로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서 저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들네 아파트 단지 앞에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거대한 성체처럼 보이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경비원이 다가와 누구에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302동 1503호에 갑니다. 아들 집이에요. 제 말에 경비원은 인터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나서야 차단기를 열어주었습니다. 마치 국경을 넘는 것처럼 복잡하고 삼엄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곳에 살면 사람의 정도 그리워지지 않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은 공원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잘 가꿔진 조경수들, 졸졸 흐르는 인공 시냇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놀이터, 모든 것이 그림처럼 평화롭고 완벽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그저 차갑고 인공적인 공간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흙냄새도 사람 사는 냄새도 나지 않는 곳. 이런 곳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할머니가 손으로 담가준 묵은지의 깊은 맛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02동 입구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는 호텔처럼 번쩍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빳빳한 정장 차림에 굳게 담은 입술, 형형하게 빛나는 눈.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나 자식들을 위해 참고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 그래요. 저는 오늘 싸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1503호. 아들의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누구냐고 묻는 소리도 없이 잠시 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 강미은이었습니다. 편안한 실내복 차림의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제가 전화를 끊지 않고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로 여기까지 연락도 없이.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제 눈빛에 담긴 서늘한 분노를 읽었는지 며느리는 슬그머니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머니. 저는 대답 대신 며느리를 밀치듯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거실로 향하지 않고 현관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제 눈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 바로 제 묵은지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의 근원지는 제가 예상했던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현관문 바로 옆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두는 구석이었습니다. 신문지 뭉치와 비닐봉지 더미 옆에 제가 어제 그렇게 정성을 다해 포장했던 바로 그 택배 상자가 뜯겨진 채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아들네 집 선물이라며 아껴 쓰던 그 밀폐용기, 제 보물 묵은지가 담겨 있던 바로 그 김치통이 마치 밖에 내다버리려고 잠시 내놓은 쓰레기처럼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뚜껑은 닫혀 있었지만
그 주변으로 희미하게 김치 국물이 새어 나와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었던 폭언이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증거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버려지기 직전에 모욕당한 제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게 왜 저기 있느냐?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고는 얼굴이 더욱 새하얘졌습니다. 아, 그게 어머니. 냄새가 너무 심해서요. 베란다에 내놓으려고 잠시 정말이에요, 어머니. 버리려던 게 아니라. 냄새?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냄새로만 느껴지더냐? 너에게는 이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제 말에 며느리는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더니 퇴근한 아들 종석이가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들은 현관에 서 있는 저와 잔뜩 겁에 질린 아내, 그리고 그 발치에 놓인 김치통을 번갈아 보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얼굴에는 어떻게 여기에 설마 하는 당혹감과 공포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단번에 파악한 것이지요. 어제 전화기 너머로 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어머니가 왜 여기까지 찾아왔는지를요.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버려져 있던 제 김치통을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 어제 제가 느꼈던 뿌듯함과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배신감의 무게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치통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감히 저를 막지 못하고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안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해 보이는 새하얀 이탈리아제 식탁의 한가운데에 김치통을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새하얀 식탁 위에 놓인 김치통은 마치 법정의 증거물처럼 보였습니다. 그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는 거실 입구에 미동도 없이 서서 제가 무슨 행동을 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끓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제가 하려는 말을, 해야만 하는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종석아. 제가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제 부름에 아들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어제 전화기 너머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지. 안 그러냐? 제 물음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지요. 아들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모습이 제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어요. 대답해. 내 입으로 직접.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습니다, 어머니. 모기만 한 목소리. 그 나약한 긍정에 저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었구나. 내 아내가 내 어미에게 퍼붓는 그 끔찍한 말들을 모두 듣고 있었구나. 그런데 너는 뭘 했지? 내 어미를 위해 변명 한마디라도 제대로 했어? 아니면 내 아내의 버릇없는 입을 막기라도 했느냐 말이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미은 씨가 너무 흥분해서. 흥분? 그럼 흥분하면 제정신이 아니면 시어미에게 니나 묵으라는 소리를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걸 옆에서 듣고도 말 한마디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너는 대체 누구 아들이야? 제 고함에 아들은 완전히 고개를 숙여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는 볼 일이 없다는 듯 시선을 며느리에게로 옮겼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네. 제가 자네라고 부르자 며느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며느리를 미으나 혹은 아가라고 불렀기 때문이지요. 그 호칭 하나에 제가 지금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서늘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는 아까 나에게 냄새가 나서 그랬다고 변명했지. 그래, 좋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치자. 그럼 내가 하나 묻지. 자네는 이 김치가 그저 냄새나는 배추 쪼가리로만 보이나? 이 안에는 이걸 보냈을 내 마음이 보이지 않아? 이걸 받고 기뻐할 제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을 내 시간이 보이지 않느냐는 말이다. 너는 음식만 받은 게 아니야. 내 마음과 내 정성, 그리고 내가 내 남편을 키워온 세월까지 함께 받은 것이야. 그런데 감히 내가 뭔데 그것을 쓰레기 취급하며 현관 구석에 내팽개쳐.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쌓였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명절에 제가 해간 음식을 손도 대지 않고 버렸을 때 제 앞에서 대놓고 아들에게 어머니 음식은 너무 짜다며 타박을 주었을 때, 제가 사준 옷을 촌스럽다며 옷장 구석에 처박아 두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을 저는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아들 얼굴을 봐서, 가정이 시끄러워질까 봐서.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아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요. 버리려던 건 정말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바로 며느리가 울먹이며 식탁 쪽으로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상황을 수습해 보려는 얄팍한 속셈이었지요. 저는 손을 들어 며느리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됐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은 들을 필요 없어. 내 진심은 내가 어제 수화기 너머로 똑똑히 들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 저는 식탁 위에 놓인 김치통의 잠금 장치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딸깍 딸깍. 그 소리가 집안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하고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발. 아들이 절박하게 외치며 제게 달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뚜껑을 열어젖힌 후였습니다. 1년의 시간이 담긴 깊고 시큼한 묵은지의 향기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혐오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버릴 거라며? 그래. 내가 버리기 쉽게 해주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김치통을 그대로 들어 올려 새하얀 식탁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잘 익은 묵은지 포기들이 식탁 위를 뒹굴었습니다. 하얀 대리석 식탁은 순식간에 붉은 강으로 변했습니다. 국물 몇 줄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비싼 카펫 위로 흉측한 얼룩을 남겼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식탁 끝에서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김치 국물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텅 빈 김치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붉게 물든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돌처럼 굳어버린 아들 내외를 향해 제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하얀 대리석 식탁은 마치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쏟아부은 묵은지는 그 위에서 주인에게 버림받은 붉은 깃발들처럼 나뒹굴었고, 짙은 김치 국물은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 위로 지워지지 않을 상흔을 남기며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어요. 집안을 가득 채운 시큼하고도 깊은 향기는 더 이상 정겨운 음식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욕당한 자존심의 냄새였고 깨져버린 관계의 냄새였으며 이 모든 비극을 향한 제 분노의 냄새였습니다. 어머, 어머 세상에, 내 식탁, 내 카펫.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며느리의 비명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저에 대한 공포나 죄책감 따위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이 아끼던 값비싼 가구들이 망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경악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 아이는 끝까지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시어머니의 찢어진 마음보다 대리석 식탁의 얼룩이 더 아프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위에 두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었던 것이지요. 반면 제 아들 종석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못 박혀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붉게 물든 식탁과 바닥을 번갈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거대한 재앙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재앙이 맞습니다. 제가 일으킨 재앙이자 당신들이 자초한 재앙이지요. 저는 텅 빈 김치통을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나게 내던졌습니다. 그 소리에 며느리가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았고 아들은 비로소 제 존재를 다시 인식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흥건하게 묻은 붉은 양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피처럼 느껴졌어요. 지난 35년간 아들을 위해 흘렸던 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사람을 향해, 이 집을 향해, 그리고 제가 살아온 모든 세월을 향해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모든 감정이 불타버리고 난 뒤의 잿더미처럼 그저 서늘한 진실만이 남아 있었지요. 자네에게 먼저 고한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서늘한 시선에 며느리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자네는 아마 지금 저 더러워진 식탁과 카펫이 아까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겠지. 감히 이 집의 여주인인 내 앞에서 늙은 시어미가 행패를 부렸다고 분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똑똑히 알아두거라. 오늘 이 집에서 더러워진 것은 저 식탁과 카펫이 아니다. 바로 너의 그 천박한 근성과 배움이 부족한 인성이 만천하에 더러운 모습을 드러낸 것이야. 어머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자네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고작 김치 하나 무시했다고, 냄새나는 늙은이 취급했다고 이러는 것 같아? 천만에. 나는 오늘 너에게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어른에 대한 공경도, 그리고 내 남편의 뿌리에 대한 존중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자네에게 시어머니란, 그리고 내 남편의 어미란 존재는 그저 때 되면 귀찮게 연락하고 촌스러운 음식을 보내 성가시게 하는 없어져야 할 과거일 뿐이더구나.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며느리의 얼굴에 박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분한 듯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감히 제게 대꾸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바란 적이 없다. 하지만 최소한 내 남편을 낳아준 사람으로서, 내 아이들의 할머니로서, 그리고 너보다 수십 년의 세월을 더 살아온 인생의 선배로서 최소한의 존중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 취급했지. 내가 오늘 현관 구석에 내팽개친 것은 내 김치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인간의 존엄성이었다. 그러니 나는 오늘 너를 더 이상 내 며느리로 인정할 수가 없다. 내가 진정으로 무릎 꿇고 내 잘못을 깨닫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시 배워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저는 며느리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저 아이와는 말을 섞을 가치도 없었어요. 이제 더 아픈 손가락을 도려낼 시간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천천히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제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아들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어나거라. 내 눈물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는 것이다. 저는 아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낮고 더 슬프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너, 내 아들 종서가. 나는 오늘 너에게 가장 크게 실망했다. 저 아이는 원래부터 우리와 다른 세상 사람이니 그렇다 쳐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더냐. 내가 낳고 내가 기르고 내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내 아들. 그런데 너는 내 어미가 모욕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으로 동조하고 전화기를 끊는 것으로 방관했다. 너는 내 아내의 남편이 되기 위해 내 어미의 아들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아닙니다, 어머니. 정말 아닙니다.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내가 진정 내 아들이었다면 내 아내가 그런 망발을 내뱉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입을 틀어막고 내게 먼저 사죄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내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이 집으로 끌고 와 내 앞에 무릎을 꿇렸어야 해. 그것이 바로 내가 했어야 할 아들로서의 도리였다. 하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지. 너는 그저 이 상황이 시끄러워지고 내 가정이 불편해지는 것이 두려웠을 뿐이다. 너는 내 어미의 찢어진 가슴보다 내 아내의 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야. 그렇지 않으냐? 제 절규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고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러니 잘 듣거라. 이것은 김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과 존중, 그리고 가족의 근본에 대한 문제다. 저 아이가 이 더러워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직접 치우고 내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까지. 그리고 너, 내 아들 오종석이가 내 아내의 남편이기에 앞서 내 아들임을, 이 가정의 진정한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증명해 보일 때까지 나를 어머니라 부를 생각도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뒤를 돌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더럽혀지고 망가진 이 집에서 단 1초도 더 숨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어머니. 아들이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만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제 아들의 울음소리를 배경으로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이 집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낸 기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제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 인생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저는 아파트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제 뜨거운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마치 제 속의 모든 응어리를 씻어내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빗속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저 거대한 성체를 빠져나와 다시 제가 살던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 뒤에 남겨진 폐허는 이제 더 이상 제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치워야 할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아들네 아파트를 빠져나오자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제 머리와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지만 우산을 펼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차가운 빗물이 제 몸을 적시는 감각이 오히려 들끓는 속을 식혀주는 것 같아 시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어요. 그저 이 낯설고 차가운 도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흠뻑 젖은 채로 지나가는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올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올 때는 분노와 결의에 차서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와도 같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불태우고 난 뒤의 폐허에 홀로 남겨진 생존자 같았습니다. 이겼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싸움. 그런 허탈함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제가 타야 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젖은 몸으로 버스에 오르자 몇몇 승객들이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빗물이 흐르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화려했던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에 번져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마음이 저러할까? 아니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휑하고 시린 바람만이 드나들 뿐이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1시간을 달려 제게 익숙한 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낡은 상점들, 낮은 건물들, 어두운 골목길. 아까는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이 풍경이 이제는 너무나도 아늑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속한 세상이구나. 내가 발 딛고 살아야 할 곳은 저 번쩍이는 유리성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온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저를 반기는 것은 깊은 정적과 어둠뿐이었습니다. 낮에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이곳은 제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텅 비고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아들과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는 이 집이 이제는 제게 가장 아픈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들, 아들이 어릴 때 쓰던 낡은 책상, 제가 아들을 위해 떠주었던 목도리. 그 모든 것들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찔러왔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기운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함께 지독한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무언가를 해먹을 기력조차 없었어요. 그때 제 눈에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접시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제가 막걸리를 마시며 안주로 먹다 남긴 묵은지 2조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 묵은지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시큼하고 짜고 차가운 맛. 그런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이 미워서, 며느리가 괘씸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이 너무나 서러워서, 제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허무해서,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퍼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조금은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과 함께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연민이 모두 씻겨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지요. 저는 잠시, 아주 잠시 아들이 전화를 걸어오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하루 종일 죽은 듯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제 어미가 아니라 제 아내와 가정을 선택한 것이라고. 첫날은 분노와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은 체념과 슬픔에 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던 아침, 저는 잠에서 깨어나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거지? 왜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닌데. 그 순간 무언가 번쩍하고 머리를 스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저를 존중하지도 않는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동안 저는 종석이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 석자, 김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본 기억이 까마득했어요. 이제부터라도 나로 살아보자.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 그런 결심이 서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몇 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툰 솜씨로 옅은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아들네 집에 갈 때 했던 복수심에 불타던 화장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저 자신을 위한 화장이었습니다. 김신자, 아직 죽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야. 거울 속의 저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에서 가장 화사한 옷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주민센터였습니다. 예전부터 한번 배워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노래 교실에 등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민센터로 가는 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상처받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설렘 가득한 신입생이었습니다. 전화기는 여전히 울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지 않는다면 저 역시 그들을 찾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 김신자이니까요. 노래 교실 접수 창구 앞에 서서 저는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출사표였습니다. 노래 교실에 나간 첫날,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소리내어 표현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쭈뼛거리며 교실에 들어섰을 때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부인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지만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함께 노래를 부르다 보니 어느새 제 안에 켜켜이 쌓여있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를 부를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는데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마음씨 좋아 보이는 부인 몇몇이 제게 다가와 커피나 한잔하자고 청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민센터 근처의 작은 다방에 앉아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 흉도 보고 자식 자랑도 하고 며느리 흉도 보면서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만 그렇게 속 끓이며 사는 게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 분이 제게 해준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자 씨, 자식이라는 게 다 소용없어.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지. 누가 대신 살아주나. 우리 이제라도 우리를 위해 살자고. 그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노래 교실에 나가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곱게 화장을 하고 가장 예쁜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는 제 모습이 저 스스로도 생기 있고 좋아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침묵에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소식이 제가 새로운 삶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 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세상의 중심이 자식에게서 나 자신으로 서서히 옮겨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노래 교실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막 텔레비전을 켰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건 것일까?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받을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하셨나요? 잠시 후 조심스럽고 정중한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이 서 있는 듯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지만 오종석 씨 어머님, 김신자 여사님 되십니까?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일까?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김신자입니다만 누구시죠? 수화기 저편에서 여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강미은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종석이 장모입니다. 사부인. 사돈.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상견례와 결혼식 때 몇 번 본 것이 전부인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 그런 사람이 제게 대체 무슨 일로 전화를 했단 말인가.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평범한 안부 전화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사부인이셨군요. 어쩐 일이십니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차갑게 나갔습니다. 제 딸이 저지른 만행을 사과하러 전화를 건 것일까? 아니면 반대로 제 딸에게 행패를 부린 저를 따지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일까? 어느 쪽이든 유쾌한 대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돈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가워져 있었어요. 사부인. 제가 지금 제 딸아이에게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부인께서 며칠 전에 저희 애들 집에 찾아오셔서 온 집안을 뒤집어 엎고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고 가셨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지. 저 간악한 것이 제 친정 어미에게는
그렇게 거짓말을 둘러댔구나. 앞뒤 정황은 모두 잘라먹고 제가 다짜고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미친 시어머니를 만들어 놓았구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애써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함께 흥분해서는 저만 똑같은 사람이 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부인, 혹시 따님에게 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셨습니까? 듣기는 들었습니다. 사부인께서 보내주신 김치를 제 딸이 냄새가 난다고 잠시 밖에 내놓았다고요. 물론 제 딸이 생각이 짧았던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부인,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시어머니가 되어서 이제 막 살림을 시작한 애들 집에 찾아와 그런 난장판을 만드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어른으로서 하실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사부인. 경우.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우라 사부인 눈에는 제 행동만 경우에 어긋난 것으로 보이시는군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자식 버린 며느리가 시어미에게 전화로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붓는 것은 경우에 맞는 행동입니까? 네. 전화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돈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제 아들은 그 치욕적인 통화에 대해서는 장모에게 말하지 않았겠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었을 테니까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부인께서는 모르셨겠지요. 제가 그날 사부인 따님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날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저 듣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지금처럼 제 행동만이 경우에 어긋났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제가 묵은지를 포장하던 순간의 설렘부터 시작해서 아들과 통화하다가 듣게 된 며느리의 폭언, 현관 구석에 버려져 있던 김치통, 그리고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제게 퍼부었던 음식물 쓰레기나 니네 엄마나 묵으라는 말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저편의 사돈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어요.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사부인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누가 진짜 경우에 어긋난 것인지라고 말했을 때 수화기 저편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들려온 사돈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제 딸에 대한 깊은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 딸이 그토록 무지막지한 말을 했다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사부인. 사돈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맹랑한 것이 제게는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사부인께서 일방적으로 행패를 부린 것처럼 말했던 겁니다. 제가 당장 가서 제 딸아이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사부인께 정식으로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들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지 않고 이렇게 일을 바로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감사하다니. 제 행동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다니. 그 순간 저는 제 편이 생겼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다는 안도감.
저 역시 제 상식과 가치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지원군의 등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길고 지독했던 전쟁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사돈의 역습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으니까요. 사돈과의 통화를 끊고 난 뒤 제 삶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아군이 있다는 사실은 제게 큰 위안과 힘이 되어 주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의 소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오든 저는 제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제 일상은 노래 교실을 중심으로 아주 규칙적이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몸을 풀고 창문을 열어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예전에는 일어나자마자 아들네 식구들 아침은 뭘 먹을까, 손주들 학교는 잘 갔을까 하는 생각부터 떠올렸지만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오늘은 점심에 뭘 먹을까? 노래 교실 끝나고 친구들이랑 시장에나 한번 다녀올까? 하는 소소한 계획들이 제 아침을 채웠습니다. 곱게 화장을 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화사한 옷을 골라 입고 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설렜습니다. 노래 교실은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종석이 엄마가 아닌 신자 씨로 불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최신 유행가를 배우며 깔깔거리기도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찻집에 둘러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시시콜콜한 세상사,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웃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우리는 금세 끈끈한 동지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제가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잊고 있었던 저 역시 웃음 많고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노래 교실 친구들과 점심으로 칼국수를 맛있게 먹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신자 씨는 요즘 얼굴이 폈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야 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저 웃어 보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제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며칠 전 제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번호. 며느리의 친정어머니 사돈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아이고, 사부인. 좋은 시간 보내고 계셨습니까? 제가 방해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돈의 목소리는 며칠 전에 그 조심스럽고 부끄러워하던 목소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마치 큰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장수의 그것처럼 피곤함과 후련함, 그리고 단호한 기운이 동시에 서여 있었어요. 아닙니다, 사부인.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사돈은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비장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어제 드디어 한바탕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부인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그날의 진실을 가지고 제 딸년과 사위를 만나러 갔었지요. 가서 제가 아주 두 사람의 군기를 단단히 잡고 왔습니다. 그 결과를 사부인께 소상히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고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듣게 될 이야기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내용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예고도 없이 그 아이들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마침 두 사람이 다 있더군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집안 분위기가 아주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제가 사부인께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두 사람은 제가 오자 아주 기겁을 하더군요. 사돈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제 딸년 뺨부터 한 대 후려쳤습니다. 짝소리가 아주 집안을 울리더군요. 제 평생에 자식에게 손찌검 한 번 안 하고 키웠는데 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년은 왜 때리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악을 쓰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사돈은 잠시 숨을 고르고 그날 자신이 쏟아냈던 분노를 생생하게 제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사돈이 그려주는 그날의 풍경에 집중했습니다. 이년아, 내가 너를 왜 때리는지 몰라서 물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감히 내 시어머니한테 그런 망발을 해? 내 남편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아니면 땅에서 솟았냐? 너를 그토록 아껴주는 내 남편을 낳아주시고 평생을 바쳐 키워주신 어른께 내가 감히 니네 엄마나 묵으라는 소리를 해? 그 입이 어느 집안 대문에 붙어있는 입이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사부인께서 모든 것을 제게 말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고는 한다는 소리가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그건 오해야. 라며 끝까지 발뺌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오해? 그래, 좋다. 그럼 어디 한번 말해봐라. 내 시어머니가 평생의 정성을 담가 보낸 김치를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취급하며 현관 구석에 내팽개친 것도 오해더냐. 내 남편이 쩔쩔매며 내 눈치를 보는 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내 시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것은 생각도 못한 너의 그 무지하고 이기적인 행동도 오해더냐. 내가 시집갈 때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어. 시부모님께 잘하라고 했지. 내 남편의 뿌리이니 내가 존중하고 섬겨야 할 어른이라고 내가 수십 번을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진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내가 쓰는 그 비싼 가방, 내가 입는 그 화려한 옷, 내가 사는 이 번쩍이는 집,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어? 내 남편이 밤낮으로 일해서 벌어온 돈 아니더냐. 그리고 그 남편은 내가 그토록 무시하는 시어머니가 평생을 희생하며 키워낸 아들이다. 너는 지금 내 복의 근원을 내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것이야. 이 어리석은 것아. 사돈의 열변에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속이 다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그 모든 말들을 사돈이 대신 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야단쳤더니 제 딸년이 결국 무너지더군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사위 종석이에게로 화살을 돌렸지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저희 모녀 눈치만 보고 있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종석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이 집안의 가장 아닌가?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어른에게 무례하게 굴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버릇을 고쳐주는 것이 남편의 도리일세. 그런데 자네는 뭘 했나? 그저 아내의 눈치를 보며
제 어미가 당하는 모욕을 방관하기만 했지. 그것은 가장의 도리가 아닐 뿐더러 자식된 도리도 아닐세. 자네의 그 나약함과 비겁함이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또 다른 원인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그랬더니 종석이도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장모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요. 그제야 저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명을 내렸지요. 내일 당장 두 사람 함께 사부인께 찾아가거라. 가서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만약 사부인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나 또한 너희를 내 자식과 사위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느냐? 하고요. 사돈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저보다 더 제 편이 되어준 사돈의 그 의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대신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사부인. 부끄러운 것은 저지요. 자식을 잘못 가르친 제 죄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내일 그 아이들이 찾아가거든 너무 매정하게만은 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단단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사돈과의 통화는 끝이 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커다란 바위 하나가 깨끗하게 치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아들 내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제 가슴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내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마르게 나갔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아들의 지치고 완전히 패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종석이에요. 알고 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다녀가셨어요.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내일 어머니께 찾아뵙고 정식으로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를 만나만 주십시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눈물에 흔들리는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냐? 그럼 내일 오전에 오너라. 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제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몇 번이나 인사를 했지만 저는 알겠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판결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죄를 가져오든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오롯이 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집이라는 법정에서 그들의 마지막 재판을 기다릴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아침은 이전의 그 어떤 아침과도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슬픔 혹은 불안함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유리알처럼 맑고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오늘은 이 길고 지독했던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순간을 제 인생의 주관자로서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사돈이 제게 보고를 하셨듯 저 역시 마지막 재판을 위한 법정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제 마음을 정화하고 제 공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어지럽고 더러운 것은 외부의 것들이지 제 삶의 공간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의 공기를 모두 바꾸었습니다. 화병에는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국화를 꽂아 두었지요. 국화의 맑은 향기가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저는 어제와 같은 옷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전사에게는 갑옷이 필요하고 판사에게는 법복이 필요하듯 제게는 이 옷이 필요했습니다. 이 옷은 제게 존엄함과 단호함을 상징하는 제복과도 같았으니까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미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진심을 가지고 오는지에 따라 제 마지막 판결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인 오전 10시가 되자 정확하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제 앞에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두 죄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퀭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고 아들은 수염도 깎지 못해 지저분한 모습이었지요. 두 사람의 손에는 사죄의 의미를 담은 값비싼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 세트를 보자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아직도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들고 온 선물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으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끌려온 죄수처럼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의 1인용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재판정의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차를 내주었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찻잔을 받아드는 두 사람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직 찻잔을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두 사람이 긴장하며 침을 삼키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어요. 저는 그 침묵을 즐겼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저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들에게는 아마 1000년보다도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그 침묵을 깬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더니 갑자기 소파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듯이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심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고 너무 오만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 감정만 앞세워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제가 감히 어머니의 정성을, 그 귀한 마음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린 채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들썩이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그저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나는 무릎으로 하는 사과를 받으려고 너희를 오라고 한 것이 아니다. 사과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앞에 무릎 꿇은 며느리를 향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는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내가 나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저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어리석음을 뉘우치기 때문이라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어머니,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내 아들의 아내로서, 내 손주들의 어미로서, 그리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도리와 예의를 지켜주기만을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너는 너의 세계에 갇혀 너의 가치관만이 옳다고 믿으며 너와 다른 모든 것을 틀리고 촌스러운 것이라 재단했지. 특히 내 남편의 뿌리인 나를 너의 그 완벽한 세계를 해치는 불순물처럼 여겼다. 그렇지 않으냐? 제 전곡을 찌르는 말에 며느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욱더 깊이 숙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싶다면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거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어떻게 이기적이고 오만했던 너의 마음을 고쳐나갈 것인지, 어떻게 너와 다른 사람을, 특히 너의 어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나갈 것인지, 그 답을 찾기 전까지 너의 사과는 그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며느리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울음에 변명이나 자기 연민이 아닌 진정한 뉘우침이 섞여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안절부절 못하며 지켜보던 아들이 제 옆으로 다가와 쿵 소리를 내며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아들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모든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제 아내의 잘못을 바로잡아주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 한 몸 편하자고 제 가정의 평화만을 생각하며 어머니의 상처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제 아내만은, 미운 씨만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저를 잘못 만난 제 아내의 탓이 아니라 아내 하나 제대로 이끌지 못한 제 탓입니다. 아들은 끝까지 제 아내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모습이 비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려는 가장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제 앞에 나란히 무릎 꿇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일어나거라. 두 사람은 제 말에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이 가져온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과도를 가져와 그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서걱, 서걱. 조용한 집안에 사과 깎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몰라 불안한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사과를 다 깎아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반쪽씩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건네주었습니다. 먹어라. 두 사람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가 건넨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사과는 사죄의 의미를 담은 사과다. 오늘 너희가 내게 한 사죄의 뜻을 나는 일단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 아니다.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의 행동으로
스스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오늘 너희가 흘린 눈물과 무릎 꿇었던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앞으로의 삶으로 내게 증명해 보여라. 그러면 언젠가 내가 진심으로 너희를 다시 내 아들과 며느리로 받아들일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내 마지막 기회다. 제 말을 듣고 아들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건넨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날 우리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그 사과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은 쓰디쓴 사죄의 맛이었고 위태로운 화해의 맛이었으며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희 집에 무릎을 꿇고 간 그날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색하고 위태로운 침묵의 시간이 시작되었지요. 저는 그들이 남기고 간 값비싼 선물 세트를 그날 바로 아들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 마음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짧은 쪽지와 함께요. 그 뒤로 아들에게서 몇 번 안부 전화가 왔지만 저는 그저 짧게 용건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직은 그들과 살갑게 대화를 나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노래 교실에 나가는 즐거움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그곳에서 사귄 친구들과는 이제 막역한 사이가 되어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제 삶의 중심이 저 자신에게로 완전히 옮겨오자 저는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 문제로 속을 끓이거나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저는 저의 삶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설적으로 그들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받는 며느리의 전화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담담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미은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고 공손했습니다. 예전에 그 날카롭고 자기중심적이던 톤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래, 잘 지냈다. 무슨 일이냐? 저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 함께 하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제가 어머니께 꼭 대접해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저녁 식사 초대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집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저를 초대하는 것인지, 제가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했던 그 말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토요일 저녁에 가마. 제 승낙에 며느리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순수한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저녁,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들네 집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장한 전사의 마음도 서러운 피해자의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아들 집에 저녁 먹으러 가는 평범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거짓으로 꾸며낸 미소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집안에는 고소하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는 사라지고
사람 사는 집에 따뜻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나물 반찬과 생선구이, 그리고 잡채까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며느리가 직접 준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가, 이걸 다 너가 혼자 준비한 거야? 제 물음에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직 솜씨가 부족하지만 어머니 입맛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방에서 아들이 앞치마를 두른 채 커다란 냄비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아주 익숙하고도 그리운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돼지고기를 푹 넣어 끓인 묵은지 김치찌개였습니다. 어머니, 미은 씨가 어머니 오신다고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어머니 김치찌개 맛을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맛있게 드셔주세요. 아들이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퍼주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시큼하면서도 깊은 맛. 놀랍게도 제가 끓인 것과 제법 비슷한 맛이 났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지요. 맛있구나. 아주 잘 끓였다. 제 칭찬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조금은 어색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가족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며 제가 새로 시작한 노래교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노래교실 친구들과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자 며느리는 진심으로 부러워하며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에는 조금의 가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저를 이끌고 주방 옆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작은 김치 냉장고 하나가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전용 칸이에요. 며느리가 김치 냉장고의 한 칸을 열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며칠 전 사돈네 집에서 보내왔다는 새 김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김치를 보내주시면 여기에 소중하게 잘 보관할게요. 다시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행동에 저는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휩쓸고 지나간 그 거대한 폭풍을 떠올렸습니다. 그 폭풍은 많은 것을 부수고 망가뜨렸지만 동시에 골마 터져 있던 상처를 깨끗하게 도려내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빈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예전처럼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의무감이나 일방적인 희생과 서운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지켜야 할 선을 아는 건강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종석이 엄마로만 살지 않을 겁니다. 제게는 김신자라는 소중한 이름이 있고 저를 기다리는 친구들과 저를 설레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자식은 이제 제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저 가끔씩 만나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든든한 타인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이 막을 아주 멋지게 열어젖힌 것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아들네 집 식탁에 쏟아부었던 것은 그저 시큼한 묵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묵혀두었던 수십 년의 서름과 무시, 그리고 어머니라는 이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김신자라는 제 이름을 되찾기 위한 장엄하고도 통쾌한 선언이었습니다.